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가족을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 내가 도와주는 건지 쓰이는 건지 헷갈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 저는 아이를 재우고 막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실 불은 반쯤 꺼져 있었고 며느리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퇴근은 늘 늦었습니다. 회의가 많다고 했고 야근이 잦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과 약속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꺼이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니까. 아들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집으며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번 달 용돈은 좀 더 드릴게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돈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인지 끝내자는 말인지 한동안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게 위로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정산을 받은 건가? 차가운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몇 달 전 며느리가 했던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이 정도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집은 이것도 안 드린다고요. 그때도 저는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능력 있는 며느리니까, 바쁜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밤 공기를 맞으며 걸어 내려오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으로 거기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거기 있었던 걸까?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고도 괜찮으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질문의 답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처음엔 내가 먼저 나선 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한 건 손주가 돌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긴 했는데 오후 4시면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이 6시였고 며느리는 그보다 늦었습니다. 그 2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가능하시면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두 달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기도 했고 두 사람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게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아십니까?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몸이 고된 것보다 그게 먼저 마음에 걸리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 하나로 나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어린이집 앞에서 손주를 받아 안았을 때 아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서 간식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깨면 같이 놀아주고 저녁 준비까지 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면 저는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겨놓고 나왔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좋았습니다. 내가 쓸모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는 느낌.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조부모의 비율이 전체 노년층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처음엔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손주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다. 기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내일도 가야 할 것 같은 그 마음.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아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아들도 퇴근길에 가끔 과일을 사왔고
주말엔 밥을 같이 먹자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기대는 관계라고. 내가 주는 만큼 이 사람들도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조용한 변화가 어떻게 저를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왔습니다. 처음엔 주 2, 3회였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만 맞춰 갔다가 저녁을 챙겨두고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혹시 저녁까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이니까, 두 번이니까, 세 번째쯤엔 이미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횟수가 늘어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냥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가면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니 그달에 제가 쉰 날이 사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도 포함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 시간인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절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70% 이상이 본인의 여가 시간과 사회적 관계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여서. 저도 그 숫자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약속이 생겼는데요. 며느리 목소리는 늘 밝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앞에 붙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형식이었고 뒤에 오는 건 언제나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밝은 목소리에 번번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정을 물어보는 일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혹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나중엔 그냥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내일 4시요. 마치 확정된 약속처럼.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았고 딱히 다른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내 시간이 비어 있으면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점심이나 먹자고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부 아들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손주 병원 동행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내 달력인데 내가 쓸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그것은 착취가 된다고. 저는 그 말을 훨씬 나중에야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더라면 달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갔을 것입니다. 손주 얼굴이 눈에 밟혔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나는 괜찮다고, 자식인데 뭐 어때 라고요. 그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차를 한 잔 가져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조금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됩니다. 가족끼리 무슨...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양하지 마세요. 저희도 마음이 편해야
더 오래 부탁드릴 수 있잖아요. 그 말 끝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냥 받으세요. 다른 집도 다 이렇게 해요. 엄마가 해주시니까 저희가 버티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엄마가 해주니까 버틴다. 고마운 말인데 왜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압니다. 그 말 속에는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말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족한테 돈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마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기분이 드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봉투를 받는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달라진 게 아니라 관계를 보는 내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돈을 받으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고 며느리도 더 살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한 내색을 하면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얼른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루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며느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혹시 그래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마스크 드릴게요. 저는 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콧물을 훔치며 아이 밥을 먹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몸살이 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자녀를 돌보는 60대 이상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은 비돌봄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몸의 신호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자식인데, 손주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게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마음이 그 신호를 자꾸 덮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관계가 더 단단해질 것 같았습니다. 서로 역할이 생겼으니까,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합리화라는 걸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빨래를 부탁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 옷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른 빨래도 같이 돌려주시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어차피 세탁기 한 번 더 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청소였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먼지가 많다고 제가 오시는 김에 한 번씩만 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러 가는 건지 그 집 일을 하러 가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며느리가 퇴근할 때쯤 반찬 몇 가지를 식탁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손이 빠르시잖아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말 다음엔 언제나 부탁이 왔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알면서도 매번 속았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면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노년층 부모의 경우 단순 손주 돌봄을 넘어 가사 전반을 담당하게 되는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아이만 보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집 살림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느새 그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아이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집 냉장고 정리까지 하고 있는 분이요. 그 마음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이 당연한 것으로 굳어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무렵에도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예쁘니까, 아들 부부가 고생하니까, 내가 조금 더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납득이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거르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내일 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상황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곧 여유가 생길 거라고, 아들이 고마움을 알고 있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달라질 거라고. 그 믿음이 저를 계속 그 자리에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날은 유독 늦은 날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오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팀 회식이 있어서 11시는 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출장이라 늦는다고 했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9시였습니다. 거실 불을 작게 켜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월이었고 제법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10시가 지났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뻐근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앉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구두를 벗으면서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화장이 약간 번져 있었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가보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보셔야죠.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자정 가까이까지 남의 집 소파에 앉아 외투를 입은 채 기다린 사람한테 돌아온 말은 이제 가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을 돌려보내듯이 며느리는 이미 안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파 쿠션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겨우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신발 뒤축에 손가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번을 실패하고 3번째에야 신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닫혔고 저는 1층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내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선명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오래된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믿었던 무언가가 그날 밤 말 한마디로 조용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폭언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에 관계 전체가 보여버리는 순간. 저는 그날 밤 그걸 겪었습니다. 이제 가보셔야죠.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몇 년을 한꺼번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관계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한국가족관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건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무심함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오래 기다린 가족으로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그날 밤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심이 이후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계속 들어주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그냥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더 나오지 않았고 화가 나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 집에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여서 차를 한 잔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저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거기 가고 있는가? 손주가 좋아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고마워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거절했을 때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려움도 함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자식을 위해 하고 계신 일 중에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 거절하기 무서워서 하는 일이 섞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어쩌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자신을 잃어가며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저는 그 말이 저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복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면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는 내가 정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정한다는 말을 스스로한테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정하는 일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번 달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달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선을 긋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관계도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희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아니다. 괜찮다. 얼른 수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엄마도 이제 엄마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입구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나무를 봤습니다. 10월의 나무들이 조금씩 색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오래 봤습니다. 급할 게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문자에 바로 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문자가 오면 거의 즉시 답했습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런데 그 즉각적인 반응이 저를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시간은 두고 답하기로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1시간이 저한테는 내가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제 날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부탁이 와도 안 된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날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오면 손이 먼저 답장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잠깐 멈추고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다. 그 한 문장이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셋째, 구청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운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에서 붓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색을 느껴보세요. 저는 그 말이 그림 얘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자식 때문에 미뤄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다시 꺼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입니다. 내 시간을 되찾는다는 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수요일 오전 2시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만의 사회적 활동을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곳,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사람, 내가 선택해서 쓰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집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저를 보고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단단해진 게 맞아. 부러지지 않으려고 단단해진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국 가정도우미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목소리에는 뭔가 서운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달라졌다는 느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는 느낌. 저는 그 서운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얼른 달려가서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서운함은 아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저는 나쁜 엄마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달라진 엄마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지, 괜찮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읽고 넘어가야 할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면 됐다. 그 이상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가 온 날 밤, 저는 이상하게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늦게 왔다는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저 말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견뎠다면 저 말은 영영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그었을 때 상대가 비로소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했던 사람이 당연하지 않아지는 순간, 그때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끝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건 원래 그 정도의 관계였던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에서 80년 넘게 수천 명을 추적한 결과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얽혀 있어도 그 관계가 나를 소모시킨다면 행복하지 않았고, 관계가 적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그 연구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수채화 수업이 있는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70대 이 여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슬쩍 말했습니다. 나도 몇 년 전까지 손주 봤어요. 근데 허리 나가고 나서야 그만뒀지. 아프고 나서야 그만둔 게 지금도 후회돼. 아프기 전에 그만뒀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프기 전에 그만뒀어야 했는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내줬으니까요. 관계는 이상하게도 내가 중심을 잡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도 덜 흔들립니다. 저는 달라진 뒤로 아들과의 전화가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짧아졌지만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전화를 끊고 나면 늘 뭔가 남았는데 이제는 그냥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그게 더 좋았습니다. 지금 저는 수요일마다 수채화를 그립니다.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 나무가 나무처럼 안 보이고 하늘이 하늘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저는 아무한테도 뭔가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붓을 들고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손주는 가끔 봅니다. 제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전처럼 매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끔 가니까 갈 때마다 손주가 더 반가웠습니다. 아이도 저를 보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보다 가끔 보는 사람이 더 반가운 법이라는 걸 저는 늦게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식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만이 아닙니다. 소모입니다. 사랑과 소모는 다릅니다. 사랑은 주고 나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고, 소모는 주고 나서 내가 비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선을 긋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선을 긋는다고 자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너지면 그때 관계도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겪었습니다. 자정까지 남의 집 소파에 앉아 외투를 입은 채 기다리면서도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저를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라고. 저는 그 말을 오래 오해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감정을 참는 것이 자신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건 두려움에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워서 참는 것, 그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부탁은 반복되면 당연함이 된다는 것, 당연함은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당연함으로 남는다는 것, 선을 긋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차가운 계단을 내려오던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뭔가가 다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걸 되찾는데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이 찾아왔을 때 반가운 마음과 이상한 마음이 동시에 드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딸이 왔습니다. 15년을 거기서 살던 딸이 짐을 끌고 공항을 나서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한국에서 살 거야. 엄마랑 같이 살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반가워서 웃었고 반가워야 한다는 생각에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멀리 있던 딸이 돌아온다는 게 기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가 제 마음 어딘가에 걸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쁜데 기쁘지 않은, 반가운데 반갑지 않은 그 이상한 감각.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제안 하나가 제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그 이후에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식이 돌아온다는 것이 왜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는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지, 뒤늦게 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딸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생각해보면 남편 제삿날 즈음에 영상통화를 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한 건 그보다도 훨씬 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공항에서 짐 카트를 밀고 나오는 딸을 봤을 때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딸은 예뻐져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잘 맞았던지 피부도 좋고 옷차림도 반듯했습니다. 옆에는 사위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웃는 사위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살고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그런데 막상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알던 딸과 지금의 딸 사이에 무언가 얇은 막 하나가 쳐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 말에 금방 맞장구를 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가 말을 꺼내면 잠깐 듣다가 화제를 바꾸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가 동네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 그 동네는 이제 많이 낡았잖아 라고 했고 밥 더 먹겠냐고 물으면 우리 요즘 식단 조절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차린 반찬을 보며 입에 맞겠냐고 했더니 사위가 웃으면서 어머니, 저희 자극적인 건 잘 못 먹어요 라고 했습니다.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 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떨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때 기다려온 쪽이 먼저 어색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날 밤 딸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혼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딸인데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자식이 분명 반갑고 보고 싶었는데 막상 마주하고 나니 어딘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불편한 감정이 자꾸 맴돌았던 적 말입니다.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이리 편하지 않은지, 뭐가 달라진 건지 스스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 느낌. 저는 그날 그 감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고 나서 커피도 마시고. 할 이야기가 좀 있어.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밥 먹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게 반가웠고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씩 비우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딸이 아메리카노를 시키며 저한테도 뭐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걸로 달라고 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딸이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미국 생활 정리하기로 했어. 이제 한국 들어올 거야.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거기서 살던 아이가 이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여기서 좋은 자리 알아보고 있어. 제안도 몇 군데 들어왔고 한국이 지금 기회가 더 많대. 우리도 이제 자리 잡을 때가 됐다 싶어서. 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을 이어가면서 저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 엄마 지금 아파트 오래됐잖아. 그 동네도 많이 낡고. 솔직히 혼자 거기 계시는 거 우리도 걱정돼. 엄마 집 팔고 우리가 대출 받아서 넓은 데로 옮기면 다 같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아파트 팔면 꽤 되거든요. 저희가 대출을 어머니 명의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집 명의를 저희 앞으로 하고 어머니는 그냥 같이 사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미리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 자리에서 제 재산이 이미 누구 것인지 정해져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차피 라는 단어 하나가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딸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같이 사는 거잖아. 엄마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모시는 게 낫지 않아? 나이 들면 옆에 가족이 있어야 하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딸은 저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대화의 중심은 집이었고 대출이었고 명의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 안에서 어딘가 배경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합가를 제한하는 자녀 중 상당수가 주거 비용 절감을 주된 동기로 꼽는다고 합니다. 딸이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왜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지.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할 때 그 말이 순수하게 반갑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 말 뒤에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자식의 말을 의심하는 것 같아 스스로 죄책감이 들면서도 그 이상한 감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던 적 말입니다. 그 마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예민해진 감각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을 팔고 큰 데로 가고 명의는 딸 앞으로 하고 말 하나하나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데 모이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딸이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의심하는 게 제가 옹졸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느끼는 그 빈자리가 마음 한켠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병원 한번 갈 때도 혼자 택시 잡아야 하는 날이 오면 어쩌나 싶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딸한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싫다는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미안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보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 앞설 때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저는 그때 딸을 걱정하고 딸의 마음을 헤아리고 딸이 서운할까봐 걱정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정작 제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자식의 제안 앞에서 싫은데 싫다고 못하고 생각해볼게 한마디로 넘긴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평생 자식을 먼저 생각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고민 하나가 결국 제 삶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 줄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은 그 사이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고 사위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한테는 엄마 여기 어때? 하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큰 거실이 있는 아파트, 방이 3개짜리 신축. 사진만 보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딸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멍하니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 2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혼자였고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웃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딸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냐고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비행기 알아볼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인데 딸이 안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고, 지금 당장 구하기가 어렵다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남편 일정도 있어서 당장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국화꽃 한 송이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 앉아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누군가 딸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미국에 있어요. 오기가 어렵네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자리에서는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빈소 한쪽에 딸 이름으로 온 조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제 배송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예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볼 때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꽃이 예쁠수록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모두가 잠든 빈소에서 저는 혼자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못 왔어요. 바빠서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어서 운 건지, 딸이 서운해서 운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을 저는 아들 내외와 이웃의 도움으로 버텼습니다. 딸은 2달 뒤에야 혼자 왔습니다. 납골당에 한 번 다녀가고 사흘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 내가 자주 연락할게.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딸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자주 하겠다던 그 말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었다는 걸 저는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불빛 아래서 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른 순간 저는 가만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못 왔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집이 필요해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자식이 필요할 때는 거리가 문제였다가 자식한테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 그 거리가 갑자기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을 보신 적 말입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운함도 아니고 배신감도 아닌 그냥 조용히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 저는 그날 저녁 그 느낌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딸이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매물을 하나 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엄마도 한번 같이 보러 가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답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이 집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방이 3개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하나는 엄마, 하나는 나중을 위해서. 대출은 저희 이름으로 하고 명의도 저희 앞으로 하고 엄마 아파트 판 돈이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 미리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제가 아직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아직 아무것도 정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미 제 것을 미래의 자기 몫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는 오지 못했던 그 딸이. 그 순간 저는 서운함이나 분노보다 이상하게 차갑고 선명한 감각이 드는 걸 느꼈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딸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심이 무엇인지 저는 비로소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도 같이 살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버지 장례식에는 오지 못했던 딸이 이제는 집이 필요하다며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배신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아프고 그냥 넘기기엔 너무 선명합니다. 저는 그날 밤 그 감각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저는 결국 친구한테 털어놓았습니다. 복지관 문화교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순자 씨였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데 남편도 일찍 보내고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은 분입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성격이라 저는 이분 앞에서는 말이 편하게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둘이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기 전에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딸 이야기를 남한테 한다는 게 왠지 딸을 흉보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다 말해버렸습니다. 딸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 합가를 제안한 것, 집을 팔고 명의를 넘기라는 것, 그리고 장례식 때 오지 않았던 것까지. 순자 씨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안 합친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훈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자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같이 산다고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 처음엔 서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한 지붕 아래 들어가는 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부딪혀. 그리고 그 상처는 멀리 살 때보다 훨씬 깊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순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겠다는 말이랑 부모 집을 자기 앞으로 넘기겠다는 말은 달라. 그걸 같은 말처럼 포장할 때가 있어. 잘 봐야 해. 사랑과 구조는 다르다. 그 말을 순자 씨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학자처럼 말하지 않았지만 살아온 사람의 말이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부모와의 합가 이후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졌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합가 전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공간을 나누는 것이 곧 정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진 거리가 서로의 다름을 매일 확인하게 만들고 그 피로가 쌓이면 멀리서는 느끼지 못했던 상처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그날 복지관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론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할지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 불편함이 근거 없는 게 아니구나. 그걸 확인받은 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혼자 끌어안고 있던 고민을 누군가한테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이 대단한 해결책을 준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던 적 말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짧은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더 깊이 박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순자 씨의 말을 듣고 제가 느낀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 이야기를 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한테 직접 말하기 전에 가족 중 누군가 한 명쯤은 내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보다 2시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올라왔다가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리면서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합가 제안을 받았다고, 집을 팔고 명의를 넘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아들은 수저를 든 채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지금 혼자서도 잘 살고 있잖아. 집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하고, 복지관도 다니고, 뭐가 부족해서 거기 들어가. 집 팔고 명예 넘기면, 그 다음엔 엄마 발언권이 없어. 거기서 불편해도 나올 데가 없잖아. 아들의 말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따지거나 흥분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짚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누나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집 팔고 들어가면 엄마한테 남는 게 뭐야? 방 하나잖아. 엄마 인생이 방 하나로 줄어드는 거야. 방 하나로 줄어드는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이, 제 이름으로 된 이 공간이 합가를 하는 순간 방 하나로 정리된다는 것.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명의가 넘어가면 저는 그 집에서 손님처럼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같이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 오히려 같이 살다가 사이 나빠지면 그게 더 외로운 거야. 저는 그날 아들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제가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말을 들어주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보내고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결정이 내 것이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딸이 설득하든 아들이 말리든 순자 씨가 조언을 하든 결국 이 집에서 살고 이 집을 팔고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제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큰 결정 앞에서 자식의 말을 들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느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 쪽에 서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 덕분에 제가 느껴온 불편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딸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말은 직접 얼굴을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카페를 잡았습니다. 칼국수 먹고 커피 마셨던 그 근처였습니다. 저는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딸이 들어오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음료가 나오고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매물 이야기였습니다. 한 군데 더 봤는데 조건이 괜찮다고 이번 주 안에 엄마도 같이 보러 가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컵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딸이 웃음을 거뒀습니다. 갑자기 왜? 생각해본다고 했잖아. 생각해봤어. 그래서 하는 말이야.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고, 나이 들면 옆에 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해주는 거 알아? 고마워. 근데 같이 사는 건 아니야. 집도 안 팔고 명의도 안 넘겨. 왜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 이야기는 나중에 해. 지금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딸이 서운해할까봐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딸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서운할 수 있어. 근데 엄마도 서운한 게 있었어.
그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을게. 다만 이것 하나만 말할게. 엄마는 이제 엄마 역할만 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딸이 걱정해주는 것처럼 엄마도 엄마 자신을 걱정할 권리가 있어. 딸은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이가 틀어진 게 아프지 않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만큼은 제가 저를 지켰다는 것이 그 아픔보다 컸습니다. 카페를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쌀쌀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싫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해냈구나. 오래 걸렸지만 했구나.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자식 앞에서 처음으로 내 뜻을 분명하게 말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거절하고 나서 후련하기보다 먼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감각. 그런데도 잘했다는 느낌이 동시에 드는 그 이상한 순간 말입니다. 선을 긋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지키면서 관계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딸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없었고 화해를 청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짧게 잘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짧게 잘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을 보내고 며칠은 이상하게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있는 동안에도 매일 만난 건 아니었는데 딸이 이 나라에 없다는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온 것인지 처음엔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저는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졌습니다. 집 사진을 봐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딸의 다음 연락이 또 매물 이야기일까봐 긴장하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내 것이라는 느낌, 오래간만에 그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순자 씨와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들었습니다. 끝나고 캔커피 하나씩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말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어.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그 두 마디가 그날은 충분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중간쯤에 평상이 하나 있어서 거기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생각도 나고 딸 생각도 나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혼자 산에 앉아 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자주 오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 하루를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대신 제가 살고 싶은 하루를 사는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저는 그 말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자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딸은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고 저는 여전히 딸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 간격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지붕 아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 삶을 지킨다는 것이 자식을 멀리 한다는 뜻도 아니니까요. 저는 오늘도 이 집에 삽니다.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에서 내 페이스로 내 하루를 삽니다.
그날 저는 딸을 보내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금 비슷한 자리에 계십니까? 자식의 제안 앞에서 혹은 노후의 외로움 앞에서 어디까지 내 것을 지켜야 하는지 혼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삶의 결정권은 내게 있어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께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말로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누군가 대신 해줬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손길이 지금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